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회계검사 기법입니다. 얘가 들어온 이유는 LIBS란 품목에서 성과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규정이 존재하니까 규정대로 샀는가만 판단하면 돼요. 왜 들어왔나, 왜 나갔나 원인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규정이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규정이 없어요. 총액으로 재량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인이 얼마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오나 봐야 돼요. 성과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성과를 원인 따로 결과 따로 기록하다 보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한 용지에다가 한쪽은 원인을 다른 쪽에 결과가 들어오면서 복식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왜 들어왔나 왜 나갔나 이런 걸 판단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규정이 존재하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나 원인도 봐야 돼요. 한마디로 들어왔다 나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들어오기로 되었는지, 왜 나가기로 되었는지 그 시점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이제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LIBS에서 뭐로 바뀌면서 신성과주의로 바뀌면서 품목 계산에서 자, 현금주의는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수입, 나가면 내 지출이에요. 왜 들어왔나, 왜 나갔나 보지 않아요. 들어오면 내 거고 나가면 내 거 아닙니다. 수납사실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면 수입이다. 나가면 지출이다. 이러니까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내 거여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기록이 안 되겠죠. 채권도 모르고 설사 나가야 돼도 나가지 않았다면 기록이 안 되겠죠. 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현금주의는 기본적으로 단식부기랍니다. 물론 복식부기 사용합니다. 그러나 현금주의는 단식부기로 그냥 행정학에서는 발생주의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치? 그냥 들어오면 수입으로 나가면 지출이니까 객관적이에요. 훨씬 더. 이따 보겠지만 현금주는 발생주는요.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가치가 몇 년인지 매년 얼마 감가가 할지를 두고 주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수입에 들어오면은 설사 내가 빌리더라도 수입이에요. 나갔을 때는 내가 누가 빌려주더라도 그냥 지출이에요. 객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알 수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요. 이게 이제 장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뭐다? 성과 파악이 안 돼요. 성과 파악이. 또 내가 누구한테 채무를 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 내가 기록이 안 되겠죠.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과 파악이 안 됩니다. 특히 단식부기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수입은 수입됐다 따로따로 기록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성도 없어요. 지금 성과 파악도 안 되고 회계장부 갖고는 오류를 판단할 수도 없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 들어오는 게 누구다? 발생주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사전에 정해진 투입물이 아니라 재량 줄 테니까 결과 내나 그 얘기거든요. 신공공관리돈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규정대로 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가 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 들어오는 게 바로 발생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는가. 그때가 바로 내 수익이에요. 지금 나가지 않아도 나가기로 확정되었을 때 이미 나는 줘야 돼요. 그래서 확정된 시점으로 잡겠다가 발생주 개념입니다. 그치? 사실 뭐 수익과 비용인데 들어오기로 예정되었다면 들어오지 않아도 내 자산으로, 나가기로 예정되었다면 나가지 않아도 내 부채로 잡아놔야 돼요. 밑에 있습니다. 반드시 복식부기. 그래야 연결될 거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다른 용지에 기록돼 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 원인 결과가 한 용지에 같이 있어야 되겠죠. 복식부기로. 장점은 뭐다? 성과 파악이 됩니다. 성과 파악이 되고 원인이 얼마고 결과가 뭔지 알 수 있다면 능률적이다, 효과성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 파악이 되고 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모든 게 한 용지에 딱 있습니다. 복식부기니까. 그래서 재정에 종합적인 정보를 줄 수 있고 성과 파악이 되고 또 원가 계산되거든. 자산 가치가 몇 년짜리고 매년 얼마 들어간다. 원가 나오니까 진정한 가격이 들어올 거고 다 공개할 거니까 투명성도 좋아질 거고요. 그치? 또 복식부기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다? 잘못 기록했을 때 오류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 장부만 가지고도요. 오류 검증할 수 있다. 사실 4번은 발생주의라기보다는 복식부기 장점이겠죠. 근데 같이 다니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복잡해요.
우리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회계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일명 전산회계란 딥브레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주관이 들어갑니다. 이게 몇 년짜리 자산인지 매년 얼마 감가할지를 놓고 회계가 담당자의 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부실 채권이야.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부실인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채권 잡아놨을 때 내 자산으로 잡아버려요. 그 결과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업무는 성과 파악이 잘 안 되겠죠. 성과 파악이 안 되는데 자, 이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게 4번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수정 발생주의 설명드릴게요. 발생주의 원칙인데 발생주의 문제가 뭐다? 감가상각할 때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감가 안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부실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채권 잡았는데 자산으로 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정부는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건 이미 원인했을 때 나간 걸로 계산해요. 그래서 지출은 발생주의로, 근데 수입은 들어올 때만 잡겠다는 겁니다. 약간 보수적이죠. 수입은 현금주의로, 지출은 발생주의로. 요거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장 방식인데, 용지를 달리하는 거. 자, 한 용지에 수입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용지에 비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지출만. 근데 사실 어떤 수입이 있다는 건 내가 뭘 했겠죠. 그지? 어떤 지출이 있다는 건 내가 뭘 받았겠지, 지금.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데 따로따로 기록한다고 해서 단식이라고 그래요. 거래 일면만. 주로 현금주의고요. 근데 문제다. 이게 뭐가 문제야? 간단한 건 좋은데 원인 결과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과 파악이 안 돼요. 이게 문제고요. 또 잘못 기록했을 때 회계장부만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는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오류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과 파악이 안 된다. 오류 검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얘가 가능했던 이유는 옛날에는 사전에 사야 될 물건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돼요. 그래 들어오는 게 바로 뭐다? 복식국이야. 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비용을 썼다는 소리는 내가 뭐가 들어왔겠죠, 지금. 내가 수입을 얻었다는 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거래를 한 용지의 원인과 결과를 같이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합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대변과 차변의 합은 같을 거니까 일명 대차 평균의 원리고 요 회계장부만 가지고도 뭐가 잘못 기록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용지에 수익도 있죠. 비용도 있죠. 자산도 있죠. 부채도 있죠. 다 있다 보니까 총량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공개하니까 투명성이고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품목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가 되면서 이걸 가능하게 만든 조건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성과주의가 안 되겠죠. 또 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가 보이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IBS 같은 품목 예산이 단기 시각이라면 성과주의는 좀 더 중장기 시각이거든요. 이 중장기에 자산 부채 다 보다 보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복식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나오죠. 자, 약속을 했대요. 자, 자산에서 이거야.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려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자산이 될 건데 자본인데 이래버리면 마이너스가 존재하니까 이걸 넘겨버리면 되겠죠. 자산은 뭐다?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차변에 놓기로 약속을 해. 자산 증가가 차변이다 보니까 약속한 거야. 이거는 부채 발생하고 자본 발생은 자동 대변이겠죠. 만약에 자산 넘어갔을 때 자산 감소는 뭐가 될 거야? 대변 되겠죠. 공식상 그러니까 부채 감소나 자본 감소는 차변 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자산을 차변에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부채가 증가되었거나 자산이 감소되었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자산 증가를 차변에 놨기 때문에 자동 비용 발생은 차변되겠죠. 왜? 이 비용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건 수익이 있다든지 부채가 증가되었다든지 또는 자산이 감소했을 거 아니야. 증가가 차변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는 대변이에요. 그 결과 비용 발생도 자동 차변으로 놓겠죠. 그래서 위에 게 장기지표인 상태표라고 그러고 밑에 걸 단기 지표 뭐라고 그래? 운용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 상태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고 운용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겁니다.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자,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자산의 증가가 뭐다? 차변이다. 차변이다. 그 결과 나머지는 자동 갈라지더라. 갈라졌고 밑에 원인 결과 써놨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물어본 적 없습니다. 자산 증가 요거만 차변이라는 사실만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정부회계는 기업회계, 민간회계와 비교해요. 민간이 영리성이라면 정부는 좀 더 합법성이다. 틀렸죠? 정부회계가 좀 더 합법적이고 기업회계가 좀 더 영리적이고 그 중간 낀 게 정부기업인 정부기업회계예요. 이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도 있고 정부회계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회계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옳게 기술하는 거니까 이거 틀렸네. 답이 4번이겠네요. 자, 기업회계에 비해 예산 준수가 바로 합법성이야. 이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한번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발생률은 감가상각할 때 주관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의적 회계 처리하는 건 현금주 방식입니다. 성과 파악 가능하다는 게 발생주예요.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미지급금은 부채로 잡아놔야 되겠죠. 전부 인식합니다. 자산, 부채, 순자본이 한 용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재무제표는 뭐가 있다? 상태표가 있고 운용표가 있습니다. 상태표는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이야. 정부 운영 보고서 보니까 적절한 거, 적절찮네. 틀렸죠? 운용표는 뭐다?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돼요. 자산이다, 부채다, 순자산 자본은 어디로 들어간다? 상태표로 들어가야 돼요. 됐지?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교량이다, 박물관 전부다. 이거는 그 물건 만들었는데 현금주는요, 부채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요 맞는 거밖에 안 보이겠죠. 근데 발생주는 뭐가 보인다는 거야? 요 교량을 짓기 위한 부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보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발생주는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미지급금은 뭐로 잡아야 돼? 부채로. 부채성 충당금도 역시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하다, 징수 가능할 때는 현금주 방식이야. 그게 아니라 측정이 안 되더라도 확정되었을 때, 들어오지 않더라도 확정되었을 때 내 수익 또는 자산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나가기 확정되었을 때 이미 부채 잡아놔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거는 2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뭐냐면 현금주는 부채는 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줬다고 해서 부채가 얼마 나왔나 계산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이런 치적 쌓는데 해도 우리 국민들은 부채 인식이 어렵겠죠. 근데 발생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량 지으려고 교량은 만들어졌는데 부채가 뭐 10조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써놓은 겁니다. 지금 4번입니다.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거네요. 감가상각이 들어와요. 그지? 맞는 말이고요. 책임성, 성과에 대한 책임성 들어옵니다. 합법성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록과 보존이 간편한 건 현금주 방식입니다. 답은 3번 틀렸죠. 복식부, 단식북이 돼야 되겠지. 성과 들어와요. 그 결과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건전성 평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입니다. 연장인데 상태표가 장기표, 운용표가 있고 순자산 변동표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다 현금 흐름표가 들어왔습니다. 요 세 가지는 발생주 방식으로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4번, 6번은 이제 바꿔줘야 돼요. 현금 흐름표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제외된 게 아니라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치? 그 다음에 통합재무제표라는 게 회계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기금도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 지금 너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가 바로 상태표, 장기표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1년 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인가가 운용표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자산, 부채에 뺀 게 순자산 변동표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발생주의, 여기다 현금 흐름 보고서가 지금 현금 흐름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외된 게 아니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고쳐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는 성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생주 방식이고
예산회계는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들어왔나 나갔나 보는 거야. 현금유지 방식이야.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예산이거든요. 국가재정법은 현금주의로, 국가회계법이 발생주의예요. 됐지? 그래서 국가재무회계는 보다시피 발생주 방식이고 재무제표로 들어가죠. 예산회계는 그냥 세입세출 예산이야. 얼마 들어왔나 얼마 나갔나 현금주 방식이에요. 우리가 맨날 예산했던 게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결산 쪽이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국가회계법. 여기로 들어가는 게 국가재정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현금주의 방식으로,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로. 됐지? 우리는 지금 결산하다 보니 회계검사다 보니까 재무회계 쪽에 지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달행정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나올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누가 살 것인가, 모든 기관이 다 살 것인가, 분산구매, 조달청이 다 살 것인가, 집중구매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항상 행정학은 능률과 민주예요. 그래서 경제와 능률성이라면 투명이다, 공정, 책임, 민주성 쪽입니다. 원칙이니까 뭐 이런 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행정학의 기본 논리, 항상 능률과 민주가 있다는 것. 자, 시험에 이제 그 다음 나옵니다. 집중구매와 넘어간 분산구매. 이거 누가 장점이고 누가 단점인지. 집중구매는 모든 물건을 한 기관인 조달청이 다 사겠다는 겁니다. 대량 살 수 있다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싸게 씁니다. 규모 경제에 있으니까. 또 이 사람은 평생 조달만 해요. 조달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기가 편해요.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나 공급자가 편해요. 왜?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분산구매는 다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되겠죠. 공급자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수요자인 정부기관은 획일적으로 이제 하나 물건밖에 못 쓰겠죠. 그런 건 문제입니다. 공급자가 좀 편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야. 이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 물건을 대량 산다든지 미리 사놓고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구매가 신축적이냐 집중구매가 신축적이냐 문제 물어봤을 때 그 신축성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살 수 있다? 그럼 분산구매예요. 근데 분산구매가 문제가 뭐라고? 예측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사러 가는데 없어요. 그러면 못 사겠죠. 집중구매는 예측을 해서 미리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신축성이라면 누가 낫다는 거야? 집중구매가 낫다는 겁니다. 밑에 있죠? 관리상 예상 외 수요라든지 긴급 수요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구매해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산구매는 이게 어려워요. 대신에 필요할 때 있다면 바로바로 살 수 있어. 이런 장점은 분산구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자, 이 집중구매는 모든 기관이 전부 조달청에 올려야 돼요. 올리고 다 모아서 한 방에 삽니다. 대량 사서 싸게 살 수 있지만 절차가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그 결과 적시, 적재, 적소라는 이런 시기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량 사다 보니까 대기업한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잘 안 되겠죠. 또 이런 대량 구매하다 보니까 정치, 부패 문제도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적기, 적재, 적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표준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은 항상 같은 물건밖에 못 쓰잖아, 지금. 다양성이 상실되었다는 건 수요자인 행정기관의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들어오는 게 이제 분산구매입니다. 이거는 개별기업에 따로 사는 거예요. 간소합니다. 간단해요. 왜? 필요할 때 바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적기, 적재, 적소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조금씩 구매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큰 부분은 작아지겠지만 물론 작은 부분은 늘어날 수 있어요. 통제가 잘 안 될 거니까요. 통제는 집중구매가 훨씬 나아요. 한 곳만 보면 되니까 지금. 분산은 모든 기관 다 따로 사다 보니까 통제가 좀 어려워요. 그치? 자,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왕창 못 사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나는 이 업무의 전문가지 구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조달청은 평생 구매만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업무 하다가 갑자기 구매를 담당하거든. 그래서 구매의 전문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공급자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리 저장이 안 되고 예측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미리 긴급 외라든지 예상 외라든지 긴급 수요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3, 4번 좀 바꿔야 되겠네. 종합적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보계약은 일반 계약이 원칙이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계약이고. 근데 이래버리니까 아무나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제한 경쟁이에요.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이게 안 되었을 때 너만 들어오다가 지명 경쟁이야. 이것도 안 된다. 수의 계약이야. 그래서 원칙은 일반 경쟁, 안 되었을 때 제한 경쟁, 안 되었을 때 지명 경쟁, 그래도 안 되면 수의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버리시고요. 이 다수 공급자는 뭐냐면 한 조달청이요. 한 업체와 계약하는 게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우유를 계약할게 매일 우유, 뭐 서울 우유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거 이렇게 계약한 다음에 다 계약을 했어요. 행정기관이 골라 쓰라는 겁니다. 내가 다 계약해놨으니까 네가 원하는 기관 업무를 골라 쓰라는 게 바로 다수공급자 계약이야. 이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선택권이 존재하잖아. 지금 이 수요기관 행정기관이야.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일괄 입찰 턴키라고 그래요.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따로따로 계약하다 보니 부패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이 전체를 통으로 계약하는 거야. 이게 일괄 입찰입니다. 그러면 최저가는 가장 싸게 하는 건데 이래버리면 무조건 질이 떨어지도록 가격 낮춰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정 수준은 질을 정해줘야 돼요. 이걸 공개하진 않습니다. 이걸 넘어가되 제일 싼 금액이 바로 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은 정해줘요. 그치? 이걸 넘어간 금액 중에서 제일 싼 애들과 계약을 하겠다는 게 8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론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